비가 그친 늦여름의 오후였다. 햇살이 베란다 창을 비스듬히 비추고 햇빛 줄기 사이로 먼지가 한가하게 떠다녔다. 정현재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좁은 사다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68이라는 나이가 다리에 천천히 내려앉아 있었다. 무릎이 묵직했고 손바닥에는 잔주름이 한 겹 더 자리 잡은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어떤 일을 앞둔 사람처럼. 여보, 다락은 내가 정리할게요. 당신은 거실 책장이나 봐줘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박순희 목소리에 현재는 고개를 저으며 사다리에 한 발을 올렸다. 30해를 산 집이었다. 아들은 결혼해 서울로 떠난 지 오래였고 두 사람만 남은 집은 너무 컸다. 너무 비어 있었다. 작년부터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였다. 내일이면 이삿짐 차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다락만은 그가 직접 정리하기로 했다. 그곳에는 그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들이 잠들어 있었다. 다락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곰팡내와 마른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다. 작은 환기창으로 들어오는 빗속에서 먼지가 별처럼 흩어졌다. 현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를 살짝 숙여야 천장에 닿지 않는 곳이었다. 발밑의 마룻장이 그가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작게 끙끙거렸다. 노인의 한숨 같은 소리였다. 낡은 자개 옷장,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든 상자, 군대 시절의 사진첩, 한쪽 구석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운영했던 작은 동네 인쇄소에서 쓰던 활자 상자도 있었다. 그가 쉰을 넘기던 해 디지털 인쇄기에 자리를 내주고 끝내 닫아야 했던 그 가게. 손가락 끝으로 글자 하나를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꽃화자였다. 그 작은 쇠붙이 하나에도 그의 한평생이 묻어 있었다. 청춘의 잉크 냄새가 그 위에 함께 남아 있었다. 손가락에서 떨어진 글자가 손바닥에 따끔한 자국을 남겼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자국이었다. 그리고 옷장 뒤편, 비닐 보자기에 쌓인 무엇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있는 보자기였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으면 비닐로 한 번, 천으로 한 번 더 감싸두는 습관이 있었다. 현재는 그 비닐의 무늬만 봐도 어머니의 손길을 알 수 있었다. 가슴 한쪽이 미리 쿵 내려앉았다. 현재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손이 떨렸다.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알아본 것 같았다. 비닐을 풀자 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연한 분홍빛 표지. 모서리는 달아 부드러워졌고 가운데에는 누군가 정성껏 그려 넣은 들꽃 한 송이가 색이 바랜 채 남아 있었다. 그 꽃잎의 곡선이 익숙했다. 너무도 익숙했다. 그는 그 곡선을 평생 잊은 적이 없었다. 표지 안쪽에 적힌 이름이 그를 무너뜨렸다. 정현주, 여동생의 이름이었다. 현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꺾였다. 30해였다. 정확히 30해. 동생 현주가 사라진 지. 노트를 잡은 그의 손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떨렸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다락의 그 작은 환기창으로 들어오던 빛마저 잠시 흐려진 듯했다. 그해 가을, 19의 현주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도의 공방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본 것은 외곽버스 정류장 근처였다고 전해졌다. 그 후로 아무도 동생을 보지 못했다. 동네 곳곳에 붙인 전단지는 비에 젖어 떨어졌고 신문에 낸 광고는 며칠 만에 다음 호 광고에 덮였다. 사람의 일이란 그렇게 빨리 잊혀가는 것이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년간 경찰서를 오갔다. 손수 만든 전단지를 들고 인근 도시를 돌았다. 신문에 광고를 냈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했다. 어머니는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2번 다시 끓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식탁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어머니가 먼저 가셨고 몇 년 뒤 아버지가 그 뒤를 따랐다. 현재만 남았다. 오빠 한 사람만. 그 짐을 짊어진 채로 지금 그의 손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생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분홍빛 표지가 그의 손 안에서 가벼이 떨렸다. 언제 누가 다락 위에 올려두었던 것일까? 어머니였을까?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고도 차마 자식 앞에 꺼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동생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숨겨둔 것일까? 알 수 없었다. 30해 동안 이 집 어딘가에 동생의 흔적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막막하게 짓눌렀다. 어쩌면 자신은 이 다락을 평생 피해 다녔던 것일지도 모른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지도. 여보, 거기서 뭐 하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사다리 아래에서 올라왔다. 현재는 얼른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다. 마치 들켜선 안 될 비밀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곧 내려갈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천천히 어루만졌다. 펼치고 싶었지만 펼칠 수 없었다. 무거운 돌문을 여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30해 동안 묻혀있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깨어나고 있다는 것. 다락의 먼지조차 그 깨어남에 놀란 듯 한 차례 들썩였다. 현재는 일기장을 다시 비닐에 싸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다락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사다리의 마지막 한 칸을 디딜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다락을 올려다보았다. 좁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무엇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일생을 두고 그가 외면해온 어떤 시선이 그날 저녁 이사 짐을 모두 묶어놓고 거실 한가운데 앉은 부부는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나눴다. 막걸리 한 사발이었다. 박순이는 한 모금을 마시고 잠깐 졸기 시작했다. 아내는 곤히 잠들었지만 현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슬며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이미 책장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그 자리를 위해 평생 책장을 채웠다 비웠다 한 듯이 스탠드를 켰다. 노란 불빛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현재는 마른 입술을 적시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책장 모서리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누군가가 부스스 몸을 일으키는 듯한 소리. 1995년 봄. 19의 봄이 시작되었다. 동생의 글씨였다.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 동그란 버릇. 현재의 눈이 흐려졌다. 한 줄을 읽기도 전에 가슴 한쪽이 무너졌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끝처럼 마음을 헤집었다. 동생의 글씨에는 그 시절 청춘의 열기가 풋풋한 봄의 떨림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흙냄새가 묻어 있었고 가벼운 미소가 묻어 있었다. 어느 봄 부엌 창가에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종이를 뚫고 잠시 떠올랐다 사라졌다. 30해의 침묵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분홍빛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매주 토요일 오후 그가 동네 기원에서 마주 앉아 바둑을 두는 단 한 사람, 30해 동안 곁에 있어준 그 친구의 이름이 사라진 동생의 일기 끝자락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신뢰해온, 입이 무거운 그 노인의 이름이 그날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현재는 일기장의 첫 부분만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정막을 갈랐다.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 그는 결심했다. 끝까지 읽기로. 무엇이 나오든 끝까지. 30해 동안 미뤄두었던 그 길을 이제는 걸어야 할 시간이었다. 분홍빛 노트가 그의 손 안에서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어린 손이 그의 손을 살그머니 잡아오는 것처럼. 오빠, 라고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노트 안 어디선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30해 만에 처음 듣는 그 다정한 부름. 그는 손을 노트 위에 가만히 얹은 채 다음 장을 넘길 새벽을 묵묵히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정연재는 이삿짐 트럭이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30해를 산 집의 대문이 마지막으로 닫혔다. 그는 그 닫힘이 단지 집의 문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안에는 한 어린 영혼이 함께 잠들어 있었고 이제 그 영혼이 그와 함께 길을 따라 옮겨가고 있었다. 새로 옮긴 작은 아파트는 시 외곽 강변에 있었다. 짐을 풀기 시작한 첫 주 동안 현재는 누구에게도 일기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도, 매주 만나는 그 친구에게도. 다만 밤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작은 서재의 스탠드를 켜고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은 노트로 만들어진 2권이었다. 그가 펼쳐든 것은 그중 첫 번째 권이었다. 두 번째 권은 아직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손가락 끝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는 사라진 동생의 얼굴을 한 장씩 다시 꺼내보는 기분이었다. 책장과 함께 동생의 한 시절이 풀려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도예 수업이 있는 날이다. 손에 흙을 묻히고 돌아오는 길이 좋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동생 현주는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들기 좋아했다. 종이접기, 점토, 그리고 흙.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을 가지 않고 도예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동생은 그런 아이였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모질지 않았다. 부드럽지만 깊은 고집이었다. 현재는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며 옛 풍경을 떠올렸다. 그의 동생은 시내의 한 작은 도예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다. 시외버스를 1시간 가까이 타고 다녀야 하는 곳이었지만 동생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번 흙 묻은 손으로 돌아와 활짝 웃었다. 손톱 사이에 낀 흙도 보석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 동생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가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기 손을 비교하며 웃기도 했다. 엄마, 내 손이 점점 엄마 손을 닮아가. 그렇게 말하곤 했다. 오빠, 이번에 내가 만든 찻잔 봐. 좀 삐뚤지? 그래도 내 거니까 예쁘지? 언젠가 동생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그렇게 말했다. 노란 햇살이 부엌 창문에 가득 차 있던 어느 봄날이었다. 현재는 그날의 동생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다. 흙 묻은 앞치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그 환한 눈빛. 그 작은 찻잔은 굽 부분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지만 햇빛에 비춰보면 흙의 결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손길이 그 안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래, 예쁘다. 우리 현주가 만든 거니까 그것이 동생에게 해준 가장 따뜻한 말이었던가. 아니면 그 후로도 더 따뜻한 말을 했었던가. 기억은 흐려졌다. 시간이라는 안개가 그 모든 장면을 점점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부엌, 창문의 빛만은 또렷했다. 어떤 날의 빛은 평생 마음 안에 박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현재는 그 찻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가 평생 부엌 한 구석에 두고 매일 닦아두던 그 찻잔.
어쩌면 다락 상자 어딘가에 함께 잠들어 있을지도 몰랐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 동생은 이렇게 적어두었다. 공방 선생님은 내가 재능이 있다고 했다. 정말일까? 정말이면 좋겠다. 그 짧은 한 줄을 읽는 순간 현재는 가슴 한구석이 둔하게 아파왔다. 동생의 꿈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에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19의 마음은 그렇게 여렸다. 그리고 그 여린 마음을 알아본 또 다른 어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현재가 2살 위였다. 형제는 없었다. 단둘 남매였다. 어머니는 늘 그에게 말했다. 현재야, 너는 오빠니까 동생 잘 챙겨라. 그 말이 그의 어깨를 평생 짓눌렀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동생은 사라졌고 그는 동생을 찾지 못했다. 30해 동안 그 사실 하나가 그를 무겁게 짓눌러 왔다. 오빠라는 2 글자가 그렇게 무거운 줄 그는 사라진 후에 알았다. 일기장 속에는 동생의 또래 친구들 이름이 종종 등장했다. 같은 반 친구 미숙이, 사촌 동생 명자, 옆집 살던 영선이. 그러나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글자는 알파벳 단 하나였다. 오늘도 H 아저씨가 공방에 들렀다. H 아저씨는 늘 내 작품을 칭찬해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분만 알아봐 주신다. H 아저씨가 차를 한 잔 사주셨다. 좀 어색했지만 어른이 그렇게 챙겨주시니 고마웠다. H, 영문 머리 글자 하나. 동생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적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파벳 한 글자로만 표시했다. 마치 그 이름을 종이 위에 옮겨 적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듯이.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일기가 진행될수록 H라는 글자의 빈도는 늘어났고 그에 대한 묘사도 조금씩 변해갔다. H 아저씨가 자꾸 따로 만나자고 하신다. 좀 부담스럽다. 오늘은 공방이 끝나고도 한참을 기다리셨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현재는 책장을 넘기는 손이 점점 무거워졌다. 이름조차 분명하게 적지 않은 어떤 어른. 동생이 점점 부담스러워하던 그 어른. 그가 누구였는지, 동생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일기는 아직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페이지마다 짙어지고 있었다. 글씨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다. 마치 동생이 자신의 두려움을 종이 한 장 안에 꾹꾹 눌러 담으려는 듯이. 현재는 서재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다. 창밖에는 가을밤의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강바람이 불었다. 강물 위로 가을 안개가 두꺼운 솜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30해 동안 모르고 있던 동생의 얼굴이 점점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알지 못했던 동생, 보호받지 못했던 동생, 혼자서 두려움을 삼키던 동생,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일기장의 다음 장에서 그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현재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H 아저씨. 현재는 그 한 글자를 입속으로 천천히 굴렸다. 그 안에 든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는 한참을 일기장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또박또박 흘렀다. 한 칸, 한 칸. 그 작은 소리가 그날 밤만큼은 거대한 종소리처럼 들렸다. 내일 밤에도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진실로 그를 이끌든. 30해의 침묵을 깨려면 30해의 시간을 한 장 한 장 다시 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오빠로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서재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일기장을 가만히 닫고
잠깐 두 손을 모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사람처럼. 박순이가 새벽녘에 잠시 깨어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마음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날의 문틈 빛은 평소와 달랐다. 그 빛 안에는 슬픔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결심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섰다. 부부의 침묵에는 그 나름의 예의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 사이에는 따뜻한 콩나물국이 놓여 있었다. 현재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천천히 드세요. 우리는 이제 천천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날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천천히 가는 길이지만 끝까지 가야 할 길이었다. 동생의 시간을 천천히 한 장씩. 그날 오후 현재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내놓았다. 일기장 표지에 그려져 있던 그 꽃과 닮은 들꽃 한 송이가 핀 화분이었다. 그는 그 옆에 서서 강 너머를 오래 바라보았다. 강은 천천히 흘러갔고 그의 마음도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새 아파트에 옮긴 지 보름이 지났다. 짐은 대충 자리를 잡았고 일상도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정연재의 마음만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서재 문을 닫고 일기장을 폈다.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듯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을 그는 매일 밤 조용히 지켜가고 있었다. 아내 박순이는 남편이 무언가의 골몰에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결혼 40해를 함께 산 부부의 침묵에는 그 나름의 예의가 있었다. 박순이는 새벽까지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는 서재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 잠자리에 들곤 했다. 다만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책상 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만히 놓아두었다. 그것이 그녀가 묻지 않고 묻는 방식이었다. 일기장 첫 권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동생 현주의 글씨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말해볼까 했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했다. 그냥 내가 잘 거절하면 될 일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거니까. 현재는 이 한 줄을 읽고 한참 동안 일기장을 덮을 수 없었다. 19이라는 나이가 무엇인지 그는 새삼 깨달았다. 어른의 호의와 호의가 아닌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나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조차 자신의 잘못이 아닐까 의심하는 나이.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나이. 그 나이에 동생이 혼자서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 한쪽을 천천히 갉아먹었다. 오늘은 H 아저씨가 공방 마치고 데려다 주신다고 했다. 비가 와서 그러신다고. 그런데 차가 우리 집 방향이 아니었다. 시 외곽 쪽으로 한참 갔다. 잠깐 들릴 데가 있다고 하셨다. 가는 동안 내내 어색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현재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가슴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날 동생이 차 안에서 느꼈을 두려움이 어두운 도로 위로 펼쳐지듯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 내리는 차창, 와이퍼의 단조로운 소리, 옆에 앉은 한 어른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한 어린 여학생에게 얼마나 무거웠을지. H 아저씨가 작은 봉투를 주셨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작품을 잘 만든 학생에게 주는 격려금이라고 하셨다. 거절하면 결례가 된다고도 하셨다. 그래서 받았다. 그런데 집에 와서 펴보니 너무 큰 돈이었다. 무서워졌다. 이 짧은 글 속에서 현재는 동생이 겪었을 두려움을 그대로 느꼈다. 19살 소녀가 처음 마주한 어떤 어른의 그림자. 그 어른은 친절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작품을 알아봐 주었다. 그러나 그 칭찬에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동생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듯 말듯 했고, 그래서 더 두려웠다. 두렵다는 감정조차 자신의 잘못인 줄 알았던 동생의 마음. 공방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H 아저씨가 선생님의 오랜 후원자이시라고 들었다. 내가 잘못 본 거라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면,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동생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다. 게다가 자신의 꿈이 걸린 공방이었다. 그곳에서 쫓겨나는 것을 동생은 가장 두려워했을 것이다. 어른들은 늘 그렇게 어린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너의 꿈을 망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은 공기처럼 어린 마음을 짓누르는 법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일기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다. 오늘은 정류장에서 한 아저씨가 우산을 빌려주셨다. 시계방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지나가시다가 그냥 우산만 두고 가셨다. 이름도 묻지 않으셨다. 다음에 갚으려고 하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손사래만 치셨다. 현재는 이 문장을 2번 읽었다. 시계방, 우산, 어딘가 익숙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동생은 그 사람을 그저 시계방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한 어른의 호의가 동생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현재는 천천히 헤아려 보았다. 며칠 후의 일기에 그 시계방 아저씨는 다시 등장했다. 오늘 시계방 아저씨를 또 만났다. 정류장에서 H 아저씨가 또 따라오시는 게 보였는지 시계방 아저씨가 일부러 내 옆에 서서 한참을 같이 기다려 주셨다. 버스가 올 때까지. H 아저씨는 결국 그냥 가셨다. 시계방 아저씨가 작게 말씀하셨다. 학생, 저 아저씨 조심해.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이야. 무서운 분 같다. 라고 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마음이 좀 놓였다. 현재는 책장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누군가가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들썩이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직감 같은 것이 마치 자기 마음 안에 잠들어 있던 또 한 사람의 시선이 슬그머니 깨어나는 것 같은 그 밤도 깊었다. 새벽 2시였다.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순이가 서재의 문 앞에 섰다. 여보, 앉아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며 아내가 물었다. 현재는 일기장을 얼른 책상 위에 엎어 놓았다. 먼저 자. 곧 들어갈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옛 자료 좀 정리하느라고. 박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젊지 않아요. 문이 닫혔다. 현재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일기장의 다음 장을 펴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었다. 그 안에서 어린 동생이 계속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30해의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동생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한쪽은 천천히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 다른 한쪽은 묵묵히 곁을 지키는 따뜻한 그림자. 일기 속에서 그 두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마주 서고 있었다. 현재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동생의 손글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봄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다.
다만 어떤 결정적인 한 줄이 그 안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창밖에서 가을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강을 향해 천천히 내리는 비였다. 비 내리는 새벽, 한 노인이 작은 분홍빛 노트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폈던 페이지는 동생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동생은 어머니께 드릴 다환을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부엌에서 보내신 분이었으니 어머니, 손에 잘 맞는 다환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손잡이 부분을 어머니의 손가락 굵기에 맞게 조정해 보았다고. 그 부분에는 어머니의 이름 한 글자를 새겼다고. 엄마가 받으시면 좋아하시겠지. 평생 처음 받는 딸의 선물이니까. 이 한 줄 앞에서 현재는 다시 무너졌다. 그 다환을 동생은 어머니께 드리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께서는 받지 못하셨겠지만 어딘가에서 동생의 마음만은 받으셨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평생 동생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하셨다. 그러나 부엌 한 구석에는 늘 작은 도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그 다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동생이 적어둔 또 한 줄이 이어졌다. 오빠한테도 뭔가 만들어줘야지. 오빠는 술잔이 좋겠다. 오빠 손이 크니까 잔도 크게. 그리고 따뜻한 청자색으로. 현재의 손이 떨렸다. 그는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천천히 떠올렸다. 그 안에 분명 청자색 작은 술잔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보관해 두셨던 그 잔. 다음 날 그는 그 상자를 다시 열어볼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은 일단 일기장이 우선이었다. 한 장 한 장 동생의 마음을 따라가는 일이 그것이 오늘 밤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첫 번째 노트의 마지막 장이 가까워졌다. 정연재의 손가락은 천천히 그리고 더디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동생의 글씨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흔들렸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페이지 한 귀퉁이에는 가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빗방울, 어떤 페이지에는 흙으로 빚은 작은 도자기,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로 한 송이 어두운 꽃이 우두커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H 아저씨가 우리 집에 한번 다녀가시고 싶다고 하셨다.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 우리 부모님은 외부 사람을 어려워하신다고. 그러자 H 아저씨가 웃으셨다. 그 웃음이 무서웠다. 처음으로 무서웠다. 현재는 일기장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봄, 그 여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았다. 그때 그는 21살이었다. 군 입대를 앞두고 동네 인쇄소에서 견습을 시작하던 시절. 잉크 냄새와 활자 소리에 정신이 팔려있던 시절. 동생과는 한 집에 살았지만 사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동생은 동생의 세계가 있었고 그는 그의 세계가 있었다.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조차도 그는 신문을 펴거나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시절 그는 자신의 청춘의 열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동생이 그렇게 무서움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 자신은 그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이 새벽마다 현재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30해가 지난 지금에서야 동생의 두려움을 처음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알았다. 오빠한테 말해볼까? 오빠는 군대 가기 전이라 정신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오빠한테 말하면 들어줄 것 같기도 하다. 현재는 이 문장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다. 동생은 그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결국 말하지 못했다. 자신이 너무 바쁘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동생은 그렇게 적어두었다.
오빠한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오빠는 곧 입대인데 마음 무겁게 하고 보내고 싶지 않다.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른인 척 좀 해봐야지. 20살이 안 된 동생은 자신보다 2살 위의 오빠를 위해 자신의 두려움을 삼켰다. 어른인 척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린아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 자존심이 동생의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을지 현재는 이제야 알았다. 현재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창밖에 새벽이 오고 있었다. 흐릿한 푸른 빛이 강을 따라 천천히 번졌다. 그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 차가움도 가슴 속의 무거움을 식혀주지는 못했다. 미안하다. 현주야. 미안하다. 그는 작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누가 들을까 봐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크게 나오면 자신이 무너질까 봐 작게 말했다. 다음 날 밤, 현재는 2번째 노트를 폈다. 첫 번째 노트와 같은 분홍빛 표지였지만 모서리는 더 달아 있었다. 안쪽에는 다시 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글씨가 첫 번째와는 조금 달랐다. 더 가늘고 더 떨리고 있었다. 2번째 노트를 시작한다. 이 노트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한 줄이 현재의 마음을 베었다. 그는 잠시 책장을 덮었다 다시 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어차피 끝까지 가야 할 길이었다. 동생이 끝까지 적었다면 그도 끝까지 읽어야 했다. H 아저씨는 시계방 아저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번에 정류장에서 우산을 빌려준 그 시계방 아저씨 말이다. 어제는 공방에서 나오는데 H 아저씨가 화가 난 얼굴로 서 계셨다. 누가 너한테 헛소리를 하더냐고 물으셨다.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그냥 가시는 길에 시계방 골목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 그쪽은 좀 험한 사람이 많다고. 시계방 아저씨가 험하다고?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따뜻한 분 같았는데 왜 H 아저씨는 시계방 아저씨를 그렇게 싫어할까? 시계방 아저씨도 H 아저씨가 오면 표정이 굳어지신다. 2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현재는 잠시 페이지를 멈췄다. 2사람. 동생의 일기 속에 점점 또렷해지는 2 그림자. 한쪽은 칭찬과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 다른 한쪽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동생은 그 2 그림자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이 어쩌면 어린 영혼의 마지막 지혜였다.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다. 다음 페이지의 첫 문장이었다. 현재의 손이 차가워졌다.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품을 다듬고 있었는데 H 아저씨가 들어오셨다. 다른 학생들은 다 갔다. 공방 선생님도 잠시 나가신 사이였다. 둘만 있었다. H 아저씨가 내 옆에 너무 가까이 서셨다. 손을 잡으려고 하셨다. 나는 흙 묻은 손이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분이 웃으셨다. 그 웃음이. 문장은 거기서 끊어져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글씨가 없었다. 텅 빈 페이지. 동생은 그 일을 끝까지 적지 못한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기록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이리라. 그 빈 페이지가 어떤 글보다 무거웠다. 현재는 책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왔다. 그는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을 놓칠 뻔했다. 컵의 차가움이 손가락 끝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그 차가움도 마음을 식혀주지는 못했다. 서재로 돌아온 그는 다시 2번째 노트를 폈다. 빈 페이지 다음, 그 다음 페이지부터 글씨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글씨는 이미 전과 달랐다. 한 줄 한 줄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누구에게든 말해야겠다. 하지만 누구에게? 누구에게? 동생은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의 빛이 흐려 보였다. 눈에 무언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현재는 결심했다. 일기의 끝까지 단숨에 읽어내겠다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마음이 무너지든 말든. 새벽 3시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정적을 갈랐다. 두 번째 노트의 절반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 진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현재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한 구석에 가만히 놓여있는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했다.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따뜻함이 잠들어 있는 듯했다. 어머니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보관해 두셨던 그 잔. 동생이 일기 속에서 만들어주고 싶다고 적었던 청자색 술잔. 잔의 굽 아래에는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의 돋보기로 들여다보아야 보일 만큼 작은 글자. 정성껏 새긴 한 글자. 오빠라는 두 글자였다. 현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술잔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그러나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슬픔의 무게가 그제야 그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그 잔을 매일 닦으셨던 것이다. 매일 손 안에 한 번씩 놓아 보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가만히 돌려놓으셨던 것이다. 서재로 돌아온 그는 그 술잔을 일기장 옆에 가만히 놓았다. 두 가지가 함께 그 자리에 놓이자 동생의 모습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다. 흙을 빚던 손, 오빠를 위해 잔을 깎던 손,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일기를 적던 손. 같은 손이었다. 한 사람의 손이었다. 그는 술잔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손가락 끝에 새겨진 청자색의 결이 그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동생이 보내온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고 그는 다시 두 번째 노트의 다음 장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무엇이 적혀 있든 그것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마침내 진짜 진실을. 두 번째 노트의 후반부로 갈수록 동생의 글씨는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다. 어떤 페이지는 한 줄을 적고 한참을 비워두었다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줄을 그어 지운 흔적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사이로 동생의 마음은 또렷이 드러나고 있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절박함이 페이지의 위쪽 모서리는 손으로 자주 만진 듯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오늘은 시계방 아저씨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이 한 문장이 정연재의 눈에 박혔다. 그는 책장을 더 이상 넘기지 못하고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시계방 아저씨. 동생이 의지하기로 한 그 사람. 퇴근하시는 길에 정류장에서 다시 뵈었다. 더는 혼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다. H 아저씨가 자꾸 이상하게 군다고. 봉투를 주신 적도 있고 손을 잡으려고 한 적도 있다고. 시계방 아저씨가 한참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다. 학생,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나는 처음에 말하기를 망설였다. 그러자 시계방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학생,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다만 정확히 알아야 도울 수 있어. 학생 잘못이 아니야. 절대 학생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말씀드렸다. 여기서 일기는 잠시 멈췄다. 동생은 그 이름을 일기에도 적지 않았다. 마치 그 이름을 적는 것조차 두려운 듯이.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에서
동생은 다른 이야기를 적었다. 시계방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시계방으로 오라고 하셨다. 가게 위치도 알려주셨다. 가게 이름과 자기 이름까지. 적어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적어둔다. 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현재는 일기장을 손에 든 채 일어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두 번째 노트의 끝부분으로 빠르게 책장을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페이지에 닿기 직전 그의 손은 다시 더디어졌다. 30해 동안 누구도 펴보지 못한 동생의 마지막 페이지. 그 안에 적혀있는 이름. 동생이 도움을 청한 단 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노트의 가장 마지막 장을 폈다. 페이지의 윗부분에는 비뚤어진 글씨로 시계방 위치가 적혀 있었다. 시 외곽의 어느 골목, 작은 모퉁이의 시계 수리점, 그 아래에는 간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시계방의 이름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어쩌면 그 가게는 지금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아래 동생의 손글씨로 정성껏 적혀있는 이름. 한상필 아저씨. 순간 현재의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다. 노트가 책상 위로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그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무엇을 본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읽은 것인지, 그의 뇌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한상필. 30해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동네 작은 기원에서 그가 마주 앉아 바둑을 두는 단 한 사람. 처음 만난 것은 그가 40살이 되던 해였다. 인쇄소 단골이었던 한 어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다. 그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재 씨, 한 선생은 우리 동네에서 시계 일을 오래 하시던 분이야. 사람이 입이 무겁고 손이 따뜻해. 자네하고 잘 맞을 거야. 처음에는 그저 인사 정도였다. 그러다가 어느 가을, 두 사람은 동네 기원에서 우연히 마주 앉았다. 그날 한 판의 바둑이 2시간을 넘어갔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 오후의 2시간은 두 사람의 약속이 되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약속은 깨진 적이 없었다. 한상필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두는 한 수 한 수에는 늘 깊이가 있었다. 패할 때도 이길 때도 그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현재가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뿐이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었는지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30해 동안 그는 그렇게 곁에 있었다. 결혼식에도 왔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축하해 주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아버지 장례식 때도 한상필은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자리를 지켰다. 마치 한 사람의 가족처럼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가 흘렸던 눈물도 그제야 다른 무게로 떠올랐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그의 손 아래에 떨어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현재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머리가 텅 비어갔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었나. 동생을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동생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어쩌면 동생을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 30해 동안 그의 곁에서 바둑을 두던 그 친구,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던 그 사람, 결혼 예단을 마련해 주던 그 사람, 손주의 돌잔치에 두 손을 모으고 와 주었던 그 사람. 진실은 그것이었나. 현재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떨어진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았다. 그 이름은 그대로 거기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동생의 글씨로 한상필 아저씨. 새벽 4시였다. 창밖은 아직 깊은 어둠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무겁고 차가운 것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차가움이 손끝까지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다음 토요일까지는 닷새가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2시, 그는 어김없이 기원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상필을 만날 것이다. 30해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가서 한 사람의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일기장 2권을 가방 안에 넣고서 서재의 스탠드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도 무엇인가 결코 꺼지지 않을 불 하나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아내 박순이가 새벽녘 화장실에 가다가 서재의 불빛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잠시 서재 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 없이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남편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깊이 무너져 있을 뿐이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캐묻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손바닥의 무게로 그의 어깨를 한참 동안 눌러주었을 뿐이었다. 40해를 함께 산 부부의 위로는 그렇게 말이 없었다. 박순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한참이 흐른 뒤에야 현재가 작게 입을 열었다. 여보, 미안해. 곧 내가 다 말할게. 다만 며칠만 시간을 줘.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다. 박순이가 서재를 나간 뒤 현재는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다. 일기장을 다시 비닐에 싸고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도 옆에 두었다. 그러고는 책상 서랍 깊숙이 2가지를 함께 넣었다. 이제 이 2가지는 그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진실의 증인이었다. 그는 작은 메모지에 한 줄을 적어 두었다. 한상필의 이름과 그가 알고 있는 그의 옛 직업 1가지. 시계 수리공. 그 한 줄을 적고 나서 현재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종이를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자신의 손으로 그 2가지를 한자리에 놓는 순간 그는 진실을 마주할 결심을 굳혔다. 창밖의 어둠이 천천히 옅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어둠이 어떤 색깔로 밝아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5시. 아파트 단지 어딘가에서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새벽 일찍 일을 나가는 누군가의 소리.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새벽. 그러나 현재의 새벽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 새벽은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새벽이었다. 5시 10분.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닷새는 정현재의 인생에서 가장 긴 닷새였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시간이 흘렀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고, 점심을 같이 먹었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 분류를 도왔다. 그는 은퇴 후 동네 작은 도서관의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사흘을 나갔다. 책 정리는 그가 평생 익혀온 일이었고 활자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부터는 활자조차도 그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그날부터 그의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다. 책꽂이 사이에 서서 같은 책의 표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고 점심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었다. 아내는 그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더 따뜻한 차를 자주 끓여 그 앞에 놓아줄 뿐이었다. 박순이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고 그녀의 침묵은 평소보다 더 깊었다.
밤이 되면 다시 서재에 불을 켰다. 일기장은 이제 그가 외울 정도로 읽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같은 페이지를 또 폈다. 마지막 페이지의 이름. 그 이름이 진짜 그가 아는 그 사람인지, 동명이인은 아닌지, 자신의 눈이 잘못 본 것은 아닌지, 그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글씨는 변하지 않았다. 시계방, 외곽 골목, 한상필 아저씨. 수요일 저녁, 그는 결국 옛 메모장을 꺼냈다. 한상필의 주소가 적혀 있는 작은 수첩이었다. 매년 명절이면 그가 한상필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곤 했던 주소. 그 주소를 확인하면서 그는 자신의 짐작이 점점 사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첩에 적힌 한상필의 옛 직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시계 수리공. 30해 전 시 외곽의 어느 골목에서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던 사람. 그가 40살이 되어 처음 만났을 때 한상필은 이미 그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옮겨와 있었다. 작은 작업실에서 손목시계만 수리하는 외로운 노인, 가족이 없는 사람, 결혼한 적도 없다고 들었다. 그저 시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동생의 일기에 적혀 있던 그 시계방 아저씨라는 사실을. 30해 동안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사라진 동생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일 가능성.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한 번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현재의 가슴은 둘로 갈라지고 있었다. 한쪽은 의심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슬픔과 혼란이 차오르고 있었다. 목요일 새벽, 그는 처음으로 그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 미움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들어왔다. 30해를 곁에 있으면서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동생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자신이 동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것이 침묵의 다정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은 침묵의 죄책감이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동생이 도움을 청한 그날 그는 무엇을 했을까? 도와주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어쩌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현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강 쪽에서 옅은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다. 안개는 강물 위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더니 마치 거대한 손 하나처럼 아파트 동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그는 난간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두 손이 떨렸다. 손등에 새겨진 검버섯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다. 그 손으로 자신은 30해 동안 그 사람과 바둑돌을 마주 두어왔다.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을, 동생을 잃었다는 그 깊은 상처를 그 친구 앞에서 종종 털어놓곤 했다. 그때마다 그 친구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는 지금 이 순간 그 표정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떠오르는 것은 그저 부드러운 미소와 깊은 눈빛뿐이었다. 그 안에 어떤 죄책감이 숨어 있었는지,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어쩌면 자신은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일지 모른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일지 모른다. 금요일 오후, 현재는 동네 도서관 대신 외출을 했다. 옛시 외곽의 그 골목을 직접 찾아갔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 주소였다. 골목은 많이 변해 있었다. 작은 상점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빌라가 들어서 있었다. 한참을 걸어 다닌 끝에야 그는 어떤 노인을 만났다. 그 골목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30해 전에 이 골목에 시계방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지. 작은 가게였어. 한 씨가 하던 가게. 그 가게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글쎄, 한 가을이었지.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다들 놀랐지. 가게 정리 한 달 만에 짐 싸들고 떠난 거니까. 어느 가을이었지요? 노인은 한참을 더듬다가 말했다. 그래, 그 학생이 사라진 그 가을 같아. 인근에서 학생 하나가 실종됐다고 신문에도 났던 그 해.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한 씨가 떠난 게 아니냐 수군대기도 했지. 한 씨가 그 학생을 알았다는 소문도 있었고, 평소에 정류장에서 자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현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동생이 사라진 그 가을, 한상필도 그 골목을 떠난 그 가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옛가로등 기둥에 잠시 기대섰다. 가을 바람이 골목을 따라 천천히 불어왔다. 그 바람 안에는 30해 전에 어떤 비밀이 함께 실려 있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닷새의 시간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가슴 속에서 묻혀있던 분노가 천천히 자기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분노의 한가운데에는 또 다른 감정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것이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저 알 수 없는 어떤 그리움인지, 그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했다. 내일이면 그는 그 친구를 만난다. 30해를 함께한 그 사람의 얼굴 앞에서 그는 일기장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묻을 것이다. 진실을, 모든 것을. 그것이 자신의 평생을 어떻게 갈라놓든 간에 밤이 깊었다. 그는 일기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옆에는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도 작은 헝겊에 쌓여 함께 들어 있었다. 동생이 만들어둔 그 잔도 내일 함께 갈 것이다. 그날 밤, 현재는 오랜만에 부엌 식탁에 앉아 아내와 마주 앉았다. 박순이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그 앞에 놓아 주었다. 부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잔만 들여다보았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다 사그라드는 모습을 두 사람은 함께 바라보았다. 여보, 내일 한 선생을 만나러 가요. 박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여보, 무슨 일인지 다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마음에 큰 짐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보다 자기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천천히 알아보세요. 들어보세요. 현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40해를 함께 살아온 손이었다. 그 손의 무게가 그날 밤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그것이 그가 새로 새겨야 할 한 단어였다. 그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어둠을 갈랐다. 그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며 동생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 그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 한 가지를 마음 안에서 굴려보았다. 새벽 1시, 그는 일어나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을 다시 꺼냈다. 그 작은 잔을 손바닥 위에 올리자 잔이 부드럽게 들썩였다.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가 작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현주야, 내일이다. 내일 너의 친구를 만난다. 함께 가자. 오빠가 너를 데리고 가마. 마침내 너에게로.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시장 골목 안쪽의 작은 기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입구의 유리문에는 대국 환영이라는 글씨가 빛이 바랜 채로 붙어 있었고 천장에 작은 형광등이 노랗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안에는 7, 8명의 노인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아 첫 수를 두기 시작하고 있었다. 골목 안쪽까지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마룻바닥 위에 사선으로 길게 누워 있었다. 정연재는 가방 끈을 꼭 쥐고 그 문을 밀고 들어섰다. 가방 안에는 일기장 2권과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이 들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목에 작은 돌 하나씩을 매달아 둔 것 같았다. 가장 안쪽 창가 자리. 늘 그 자리에 한상필이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갈색 카디건에 회색 바지, 손가락은 깡마르고 손등에는 검은 점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평생 시계를 만지던 손이었다. 가는 손가락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다. 카디건의 단추가 하나 비뚤어져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날따라 그 사소한 비뚤어짐이 현재의 눈에 길게 머물렀다. 오셨소. 한상필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바둑판에 가 있었다. 손바닥에 흑돌을 굴리며 첫 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평소라면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 그의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한상필의 작은 흰머리 하나가 햇살에 비쳐 빛났다. 그것이 그를 더욱 멈추게 했다. 왜 그러시오. 앉으시지. 한상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평소와 같았다. 부드럽고 깊은 눈빛. 그러나 현재는 오늘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한상필은 잠시 그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 있구려. 현재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가방 안에서 일기장 한 권을 꺼냈다. 2번째 노트. 동생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는 그 노트. 그것을 바둑판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한상필의 시선이 그 분홍빛 표지에 닿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흑돌이 바둑판 위로 또르르 떨어졌다. 한 번의 작은 소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한순간에 멈췄다. 옆자리에 노인 둘은 자기들의 대국에 빠져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행이었다. 한상필은 한참 동안 그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현재는 똑똑히 보았다. 충격, 그리고 천천히 차오르는 어떤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랜 시간 안에 묵혀두었던 어떤 체념 같은 것. 그것은 평생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가두고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게 어디서? 한상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30해를 알아온 친구의 목소리, 처음 듣는 떨림이었다. 내 동생 거요. 현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자신도 그 차가움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사 정리하다가 다락에서 나왔소. 2권이요. 2번째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더이다. 한상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기원 한쪽에서 다른 노인들의 잡담 소리가 들렸지만 그 두 사람의 자리에는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못했다. 두 사람 주변으로 작은 진공의 공기가 형성된 듯했다. 그 이름이 당신이요. 현재가 말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한상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 눈물을 머금은 채로 현재를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안에는 어떤 회피도, 어떤 거짓도 없었다. 다만 깊은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침내 누군가 자기에게 묻기를 기다려 온 사람의 표정이. 그렇소. 나요. 그가 말했다. 짧고 분명한 한마디였다. 30해를 묻고 있던 한마디였다. 이리 좀 자리를 옮깁시다. 여기서는 안 되겠소. 두 사람은 일어났다. 기원 사람들이
잠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한상필은 늘 그렇듯 가벼운 목례를 하고 먼저 문을 나섰다. 현재는 그 뒤를 따랐다. 시장 골목의 늦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두 사람은 골목을 지나 시 외곽 강변에 있는 작은 정자에 도착했다. 그곳은 동네 노인들이 한낮에 종종 가서 바람을 쐬는 자리였다. 그날 오후 정자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 갈대들이 햇빛의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정자 위에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강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한상필이었다. 미안하오. 정연재 씨. 그 한마디가 강바람을 타고 흘렀다. 내가 미안하오.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을. 그러나 들으시오. 부탁이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오. 다 듣고 나서 판단하시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청할 수 있는 일이오. 현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분노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듣기로 그는 결심하고 왔다. 끝까지. 한상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었으나 점점 단단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어떤 이야기가 비로소 풀려나오는 것처럼. 그해 가을, 내가 시계방을 하던 시절이었소. 그 정류장에서 한 학생을 만났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지. 내가 우산을 빌려준 적이 있었소. 처음에는 그저 그뿐이었는데 한상필의 눈빛이 강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30해 전의 어느 가을이 그의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정자의 기둥 옆으로 가을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고 강 위에 작은 물결이 일었다. 오후의 햇살이 강 위로 길게 누웠다. 그 햇살 속에서 묻혀있던 진실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었다. 한상필은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가는 손가락이 옷자락 끝을 매만지고 있었다. 평생 시계의 작은 부속들을 다루던 손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 손은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데 다 쓰이고 있었다. 내가 처음 그 학생을 정류장에서 본 날이오. 그날 학생이 들고 있던 가방에 흙 자국이 묻어 있었소. 손에도 흙이 묻어 있었지. 내가 그것을 보고 잠깐 마음이 가벼워졌소. 내 어머니께서 평생 흙을 만지시던 분이셨거든. 학생이 흙 묻은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소. 어찌나 그 모습이 우리 어머니를 닮았던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산을 하나 빌려주었던 거였소. 한상필의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차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그러고 며칠 후 그 학생이 우리 시계방 앞에 우산을 돌려주러 왔소. 내가 그저 들고 가시라 했더니 학생이 작은 메모지에 고맙다는 말을 적어두고 갔소. 글씨가 동그랗고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던 그 메모. 그 메모가 지금도 내 시계방 작업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소. 나는 그것을 평생 버리지 못했소. 현재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가만히 모았다. 동생의 흔적이 그 사람의 작업대 서랍 안에서 30해 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강물 위로 한 마리 흰 새가 가만히 지나갔다. 그 새의 그림자가 강물 위에 짧게 그려졌다가 사라졌다. 두 사람은 그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았다. 마치 동생의 그림자처럼. 가방 안에 든 일기장 2권의 무게가 그날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옆에 든 청자색 술잔도 함께 천천히 들썩이는 것 같았다. 동생이 두 사람 사이에 함께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강가의 가을 햇살이 정자 위로 비스듬히 떨어졌다. 그 빛 안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한 노인의 깡마른 그림자, 또 다른 노인의 묵직한 그림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가만히 있는 작은 한 사람의 그림자. 강바람이 그 위로 천천히 지나갔다. 두 사람의 어깨가 함께 가벼이 흔들렸다. 다시 가을이었다. 강물은 천천히 흘러갔다. 한상필의 목소리도 그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30해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다. 정연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만히 듣고 있었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지만 그들은 그 흔들림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그 학생에게 우산을 빌려준 날, 그저 비가 많이 와서였소. 다른 뜻은 없었소. 그런데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소. 정류장에 그 사내가 자꾸 나타나는 것이 보였단 말이오. 그 사내의 눈이 내가 평생 시계만 만지며 사람을 많이 못 만난 사람이오만 그래도 그 눈빛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디다. 짐승의 눈빛이었소. 한상필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의 가는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서로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 손가락의 결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일부러 그 시간에 정류장 근처로 다녔소. 멀리서 보고만 있었지요. 그 학생이 무사히 버스를 타는지.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먼저 나에게 다가왔소. 비를 피해 시계방 앞에 들어왔던 것이오. 그날 처음으로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했소. 도예 공방에 다닌다고. 흙을 만지는 일이 좋다고. 그리고 그 사내가 자꾸 자기를 부담스럽게 한다고. 현재는 강물에 시선을 두었다. 강 위로 햇빛이 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 빛 위에 동생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내가 그때 학생에게 무엇라고 했는지 아시오? 학생. 그건 절대 학생 잘못이 아니야. 어른이 잘못한 거야. 학생이 무서워해도 되는 일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면 시계방으로 와. 내가 학생 편이야. 그 말을 했소. 그게 내가 그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소. 그러나 그 한마디가 학생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소. 한상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그것을 가만히 닦아 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학생이 다음 날 시계방으로 직접 찾아왔소. 그러고는 그 사내의 이름을 알려주었소. 도예 공방 후원자라는 그 사내의 이름을. 그래서 나도 학생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었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학생은 그날 노트 하나를 들고 있었소. 분홍빛 표지의 작은 노트였소. 학생이 그 자리에서 노트를 폈소. 그리고 시계방 위치와 내 이름을 적었소. 마지막 페이지에.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그 학생을 본 모습이오. 현재의 가슴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상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소. 새벽 1시쯤이었소. 시계방의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소. 그 학생이었소. 비를 맞으며 서 있었지. 옷이 다 젖어 있었고 무릎이 까져 있었소. 떨면서 말했소. H의 아저씨한테서 도망쳤다고. 공방에서 늦게까지 잡혀 있었는데 겨우 도망쳤다고. 부모님께는 가지 못하겠다고. 부모님이 알면 충격받으실 것 같다고. 한상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학생을 일단 시계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소.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주었소. 학생이 그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떨고 있었소. 그리고 말했소. 아저씨, 저 좀 멀리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친척 집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외가 친척이라고. 며칠만 거기 가 있으면 제가 정리해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알고 또 찾아올 것 같다고. 현재는 두 눈을 감았다.
동생이 그날 밤 무엇을 느꼈을지, 그 두려움이 어떤 무게였을지 그는 처음으로 또렷이 알았다. 빗방울이 시계방의 작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어린 동생이 떨고 있는 작은 어깨, 그 모든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비처럼 내려앉았다. 내가 그 새벽에 학생을 데리고 차를 빌려 그 시골까지 데려다 줄까 했소. 그러나 학생이 한사코 말렸소. 아저씨가 같이 가면 H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내고 아저씨까지 위험해진다고. 자기 혼자 첫 차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새벽 동안 시계방에서 잠시 쉬게 했소. 새벽 5시 첫 차가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학생을 데려다 주었소. 차에 태우고 손을 흔들었지요. 학생도 손을 흔들었소. 마지막으로 본 그 손이요. 여기서 한상필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의 두 손이 천천히 얼굴을 가렸다. 그 차가 도중에 사고가 났소. 현재의 몸이 굳었다. 강물 소리가 멀어졌다. 모든 것이 멀어졌다. 그는 손바닥으로 정자의 나무 기둥을 짚었다. 그 단단함이 그의 몸을 가까스로 붙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뉴스에 났소. 빗길 사고였소. 새벽에 출발한 시외버스가 산모퉁이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사고. 그 차에 탔던 사람이 몇이 안 되었소만 모두 다 사고를 당했소. 학생도 그 안에 있었소. 내가 직접 확인했소. 그러나 학생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소. 가방이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고 학생의 외모도 너무 많이 다쳐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소. 학생이 차에 탔던 표는 가명으로 끄는 것이었소. H라는 그 사내가 자기 집으로 찾아올까봐 학생이 일부러 다른 이름을 쓴 거였소. 그것이 마지막까지 학생의 발목을 잡은 셈이요. 한상필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가 한참을 그렇게 멈추어 있었다. 신원 미상으로 처리된 그 시신을 어떻게 학생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단 말이오. 내가 누구라고. 시계방 노인 하나가 자기가 새벽에 그 학생을 차에 태워 보냈노라고. 그 학생이 사실은 어느 집 딸이노라고 어떻게 말한단 말이오. 그것을 말하려면 그 사내의 일을, 그 H라는 자의 일을 다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죽은 학생의 명예가 어찌 되겠소. 그 시절의 어른들은 그런 일을 당한 어린 여자에게 모진 말을 너무 많이 쏟던 시절이었소. 한상필은 그제야 눈물을 보였다. 노인의 깊은 눈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도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동네를 떠났소. 다른 동네로 옮겨와 다시 작은 작업실을 차렸소. 죄책감으로 살았소. 매일매일. 그러다 우연히 한 어른의 소개로 정현재 씨를 알게 되었지. 처음 정현재 씨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알아보았소. 그 학생과 너무 닮았소. 눈매가, 입가가. 한상필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곁에 머물기로 했소. 평생 한 사람의 가족 곁에 머무는 것으로 속죄하기로 했소. 어떤 진실도 입에 올리지 않고 다만 곁에 있는 것으로. 강물은 여전히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현재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인가 거대한 강이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정자 안으로 한 번 더 들어왔다. 한참 동안 두 노인은 말이 없었다. 강 건너편 갈대들이 천천히 흔들렸다. 어디선가 작은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강마을 어느 집의 풍경 소리였다. 현재는 천천히 가방을 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두 번째 노트를 다시 꺼냈다. 그 분홍빛 표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는 그것을 한상필의 무릎 위에 천천히 놓아주었다. 한 선생도 한번 보시오. 동생이 한 선생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한상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폈다. 그가 자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현재는 그의 어깨가 점점 더 깊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짐의 무게가 그 어깨 위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본 순간 한상필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학생이 나를 기억해 두었구려. 끝까지 나를 기억해 두었구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평생 학생의 가족 앞에 죄인으로만 살았소. 그러나 학생은 나를 자기를 도와준 사람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두었소. 그것이 내가 죄책감으로만 살아온 30해를 어떻게 흔드는지 정연재 씨는 짐작이 가시오. 현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 것 같았다. 그것이 한 어린 영혼이 세상에 남긴 가장 따뜻한 한 줄이라는 것을. 그 한 줄이 한 노인의 평생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정연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강가의 정자 위에는 두 노인만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정자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그림자의 길이만큼이나 두 사람의 침묵이 길었다. 그의 안에서 무엇이 흘러갔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다. 분노가 무너지고 슬픔이 차오르고 그 슬픔 안에서 다시 의문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가 또렷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동생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 그곳이 동생의 마지막이었다. 30해 동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던 동생이 사실은 그 차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이다. 첫 차의 작은 좌석, 빗물에 흐려진 차창, 그리고 산모퉁이의 미끄러짐.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명료해서 차라리 잔인했다. 그 사고가 어디서 났소? 현재의 목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왔다. 한상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는 옛 국도였소. 지금은 새 길이 뚫려서 그 옛길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그 산모퉁이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소.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난 7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이지요. 학생의 이름은 그 비석에도 가명으로만 적혀 있소. 신원 미상의 여학생 한 줄이요. 신원 미상의 여학생. 현재가 그 말을 천천히 입에 굴렸다. 그것이 동생의 묘비명이었다. 30해 동안 그 짧은 한 줄 아래 누구도 알지 못한 한 어린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 한상필이 자신의 가슴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그 안에서 잠들어 있던 것 같았다. 이게 그 사고가 나던 날 학생이 시계방에 두고 간 물건이오. 학생이 새벽에 잠시 잠들었다가 떠날 때 입고 간 것이오. 학생의 작은 손수건이오. 한쪽 모서리에 학생이 직접 수놓은 이름 하나가 있소. 봉투 안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왔다. 빛바랜 분홍빛 손수건. 한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수놓아진 글자. 정연주. 현재는 그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았다. 손수건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색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이름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다. 30해를 한 사람의 가슴 안에서 살아남은 동생의 이름이. 그는 그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노인의 울음이었다. 깊고 둔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울음. 정자의 기둥을 짚은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강바람이 그 흔들림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한상필은 그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자신의 손등을 입가에 대고 같이 울었다. 두 노인이 강가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가을 햇살은 그 두 사람을 그저 따뜻하게 비추어 줄 뿐이었다. 해가 기울었다. 강 너머로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갈대들이 황금빛으로 흔들렸다. 두 사람은 그 노을을 마주 보고 있었다. 그 H라는 잔은, 그 잔은 어떻게 되었소? 현재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단한 무엇이 그 안에 있었다. 한상필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잔은 사고 며칠 후 학생이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의 공방을 정리했소.
다른 도시로 옮겨가 또 비슷한 일을 했다고 들었소.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소. 십몇 년 전 그 자가 결국 다른 일로 법정에 섰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어린 여자분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는 죗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소. 4년쯤 전이오. 작은 신문 한 구석에 부고가 났더이다. 현재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 자가 죗값을 치렀다는 사실이, 그러나 동생의 죽음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 안에서 무겁게 부딪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자에게 향하던 그의 분노는 이제 갈 곳을 잃었다. 그 분노는 천천히 슬픔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미움이 사랑이 되기 전에 먼저 슬픔으로 한번 가라앉아야 했다. 한 선생, 현재가 그를 불렀다. 한상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30해 동안 왜 말하지 않았소? 진작 말씀해 주셨더라면. 한상필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시오? 그 학생을 처차에 태워 보낸 사람이 나요. 내가 그날 새벽 학생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며칠만이라도 시계방에 더 머물게 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학생은 살아있을 것이오.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정현재 씨 앞에서 입에 올릴 수 있었겠소? 어떻게?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나는 정현재 씨 곁에 머무는 것으로 매일매일 갚으려 했소. 그 학생의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였소. 그러나 그것이 비겁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소. 다만 용기가 없었소. 정말로 용기가 없었소. 그 용기가 없는 노인 하나가 평생 한 가족의 그늘에 머물러 살았던 것이오. 현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안에서 무엇이 정리되고 있었다.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동시에 어떤 다정함이었다. 30해 동안 한 사람이 자기 곁에 머물러 준 그 침묵의 무게가 이제야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침묵이 또 하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 비석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데려다 주시겠소. 현재가 천천히 말했다. 한상필이 잠시 침묵 후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라도 함께 갑시다. 내가 매년 한 번씩 다녀오는 곳이오. 학생의 기일이 되면 기일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오. 그 사고 난 날이 학생의 기일이오. 나는 매년 그날 그 비석 앞에 가서 1시간을 앉아 있다 오곤 했소. 가는 길에 작은 들꽃 한 다발을 사들고 학생이 좋아했을 만한 꽃으로 현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노을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 위로 한 무리의 새들이 천천히 날아갔다. 그 새들의 그림자가 강물에 길게 비쳤다가 사라졌다. 30해의 시간이 그 강물 위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 강물 위로 한 사람의 침묵과 또 한 사람의 슬픔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 한 영혼의 마지막 손짓이 가만히 떠 있었다. 한 선생, 현재가 다시 그를 불렀다. 한상필이 그를 마주 보았다. 30해를 고생 많으셨소. 정말로 고생 많으셨소. 이 한마디에 한상필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두 노인의 그림자 위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밤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에는 30해 만에 비로소 새벽이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한참을 앉아있던 무릎이 굳어 펴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노인은 서로 부축하지 않았다. 다만 각자의 발걸음으로 천천히 강변길을 따라 걸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이날을 함께 견뎌낸 방식이었다. 강변길에는 작은 들꽃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노란 들국화. 동생이 일기 표지에 그려두었던 그 들꽃과 닮은 꽃이었다. 한상필이 그 꽃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손가락 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져보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학생이 좋아하던 꽃이요. 정류장에서 만났을 때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있던 적이 있소. 공방 가는 길에 꺾어왔다고. 현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 동생이 좋아했던 꽃을 그는 30해 동안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평생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동생의 작은 취향까지 기억해 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날 그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었다. 저녁 7시. 강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노란 불빛이 강물 위로 떨어졌다. 두 노인은 그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다음 토요일에 두 사람은 강원도의 작은 비석을 찾아갈 것이다. 그곳에 동생이 잠들어 있었다. 신원 미상의 여학생이 아니라 정현주라는 이름을 되찾아 줄 시간이었다. 30해 만에 마침내 그 이름이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생이 돌아오는 길이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정현재와 한상필은 함께 차를 탔다. 두 사람의 가방에는 각각 작은 꽃다발이 들어 있었다. 한상필의 꽃은 늘 같은 것이었다 했다. 들꽃과 비슷한 작은 흰 국화. 현재의 가방에도 비슷한 꽃다발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안주머니에는 동생의 일기장 2권과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이 함께 들어 있었다. 술잔은 작은 손수건에 쌓여 그의 가슴 안쪽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것은 현재였다. 한상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30해 동안의 그 어떤 침묵과도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들고 가는 침묵이었다. 같은 무게를 두 사람이 나누어 지고 가는 침묵. 차는 시 외곽을 벗어나 옛 국도로 들어섰다. 굽이굽이 산허리를 따라 길이 이어졌다. 노란 들국화가 곳곳에 피어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한 작은 산모퉁이였다. 길가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다. 옛사고를 기리는 위령비. 비석 아래에는 시들지 않은 작은 꽃들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꾸준히 다녀가는 흔적이었다. 한상필의 흔적이었다. 그가 매년 한 번씩 두고 간 들꽃의 흔적이. 비석의 글자는 세월에 닳아 있었지만 거기에 적힌 7명의 이름은 여전히 또렷이 읽혔다. 그 중간쯤에 신원 미상의 여학생이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현재는 그 한 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꽃다발을 비석 아래에 가만히 놓았다. 한상필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 또한 자신의 꽃을 놓았다. 2송이의 꽃다발이 비석 아래에서 가만히 어우러졌다. 그리고 현재는 가슴에서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을 꺼내 그것도 비석 아래에 가만히 놓았다. 동생이 만들어둔 잔이 그 자리에서 햇빛에 반짝였다. 현주야. 현재가 비석을 향해 작게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오빠가 늦었지. 정말로 늦었지. 그러나 오빠가 이제 왔다. 너의 일기 다 읽었다. 너의 두려움도, 너의 용기도 다 읽었다. 그리고 너의 마지막을 함께한 분도 만났다. 이분이 한 선생님이시다. 너의 일기 마지막에 적혀있던 그분이다. 이분이 30해 동안 너를 잊지 않으셨다. 이분이 너 대신 매년 이곳을 다녀가셨다. 오빠보다 더 너를 잘 지켜주신 분이다. 현재의 목이 메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너의 이름을 이제 가져가야겠다. 신원 미상이 아니라 정현주라는 이름으로. 너의 묘는 너의 가족과 함께 모시도록 하자. 어머니, 아버지도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 함께 가자. 너무 오래 혼자 두었구나.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산바람이 가만히 두 사람을 스쳤다. 갈대가 흔들렸다. 비석 위로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햇살 안에서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새로 흔들렸다. 한상필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그의 손이 비석 글자를 가만히 더듬고 있었다. 학생, 다음 달이면 자네 이름이 여기 새겨질 거다. 신원 미상이 아니라 정연주라고.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흙을 빚어 만든 도자기처럼 자네 이름이 단단하게 자리 잡을 거다. 자네 오빠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자네는 이제 외롭지 않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비석 앞에 그대로 머물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꽃들이 흔들렸다. 강원도의 가을 햇살이 두 노인의 어깨 위로 길게 내려앉았다. 돌아오는 길, 현재는 차 안에서 한상필에게 말했다. 한 선생, 예, 이제부터 토요일 오후 2시 그 자리에 계속 나오시겠지요? 한상필이 잠시 멍하게 그를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되겠고 말고요. 30해를 같이 둔 바둑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두어야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한상필이 작게 웃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보는 그의 환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 안에는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가벼움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의 곁에 머물 수 있게 된 사람의 따뜻함이 있었다. 저녁 무렵 아파트로 돌아온 현재는 부엌에 있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박순희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포옹에 놀랐지만 그를 마주 끌어안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현재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다락에서 발견된 일기장, 동생의 마지막, 한 선생의 30해의 침묵, 강원도의 작은 비석. 박순희는 듣는 동안 여러 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잘하셨어요. 정말로 잘하셨어요. 한 선생님이 그렇게 사신 거였군요. 우리 가족 곁에서 그렇게. 다음 달 강원도의 그 비석에는 새로운 글자가 새겨졌다. 정연주라는 새 글자가 신원미상이라는 자리에 대신 들어섰다. 새기는 일은 한상필이 직접 봤다. 작은 시계 돋보기를 들고 그 글자가 또렷이 들어가는지를 그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동생의 묘는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가족 묘소로 옮겨졌다. 가을이 다 가기 전 한 작은 봉우리에 봉분 하나가 더해졌다. 봉분 앞 비석에는 동생의 이름과 함께 짧은 한 줄이 새겨졌다. 19봄, 손에 흙을 묻히고 돌아오던 길이 좋았던 사람. 그 한 줄은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서 옮겨온 글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시장 골목 안쪽의 작은 기원에는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바둑판이 있고 흑돌과 백돌이 또박또박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두 사람의 손은 늙었지만 그 손이 두는 한 수 한 수에는 깊이가 있다. 그리고 그 깊이 안에는 한 어린 영혼의 침묵이, 한 노인의 속죄가, 한 형제의 용서가 함께 놓여 있다. 30해가 흘렀다. 동생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동생의 이름은 돌아왔다. 그리고 동생을 마지막으로 지켜준 한 사람은 지금도 그의 곁에 머물러 있다. 미움이 사랑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이 되었다. 가을 햇살이 작은 기원의 창으로 가만히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어깨에 그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어디선가 흙냄새 같은 것이 가만히 흘러왔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동생은 일기에 그렇게 적어두었다. 손에 흙을 묻히고 돌아오는 길이 좋다고도 적어두었다. 그 길이 마침내 끝까지 함께 걸어진 것이었다. 한 오빠와 한 친구의 손에 의해. 그날 오후 두 사람의 바둑은 어떤 결과로도 끝나지 않았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원의 다른 노인들은 평소처럼 신문을 들었고 다른 대국이 진행되었으며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노랗게 깜빡였다. 그러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은 두 노인의 시간만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른 무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기울자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원 문을 함께 나서며 한상필이 가만히 말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30해 전 약속이 그날 새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현재는 베란다 화분 옆에 잠시 섰다. 들꽃 한 송이가 가을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동생이 그곳에 함께 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순이가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 베란다로 들고 나왔다. 부부는 그 자리에 마주 앉아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강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현재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일기장 2권을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이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생의 작은 분홍빛 손수건이 놓였다. 현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작게 말했다. 현주야, 잘 다녀왔다. 이제 편히 쉬어라. 서재의 스탠드가 천천히 꺼졌다. 가을밤의 푸른 어둠이 가만히 내려앉았다. 그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의 깊은 잠이 시작되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짐 없이. 여동생의 일기장, 이 30년의 침묵, 마지막 페이지의 이름. 행복한 하루야가 들려드리는 90분 감동 실화 같은 창작 라디오 드라마 5060, 6070 중장년 시니어 여러분께 바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 줄거리. 이삿짐을 정리하던 어느 늦여름의 오후 68배 정현재는 다락 한 구석에서 비닐 보자기에 쌓인 작은 분홍빛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표지 안쪽에 적힌 이름은 30년 전 사라진 여동생 정현주의 것이었습니다. 19의 봄, 도의 공방에 다니던 동생은 어느 가을 비가 내리던 날 외곽 정류장에서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 누구도 동생의 마지막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셨고 아버지는 점점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다락의 먼지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 한 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기장에는 H 아저씨라는 한 어른의 그림자가 페이지마다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칭찬으로 다가오던 그 어른이 손을 잡으려 한 그 밤, 어린 동생은 두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일기 한 장 한 장에 마음을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사이로 정류장에서 우산을 빌려주던 시계방 아저씨라는 또 한 사람이 가만히 동생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동생이 도움을 청했던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작은 기원에서 정현재와 마주 앉아 바둑을 두던 단 한 사람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의심이 차오르고 미움이 자랐고 분노가 가슴 안에서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 2시 기원에 가서 일기장을 펼쳐든 그날의 강가에서 한 노인이 풀어놓은 진실은 그 모든 감정 위에 또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30해 동안 한 사람이 침묵으로 곁에 머무른 까닭, 그 침묵 안에 담겨있던 한 사람의 속죄, 그리고 한 어린 영혼이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한 줄의 의미, 미움이 사랑이 되기까지의 30년이 강물 위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다음 달
강원도의 그 비석에는 새로운 글자가 새겨졌다. 정연주라는 새 글자가 신원미상이라는 자리에 대신 들어섰다. 새기는 일은 한상필이 직접 봤다. 작은 시계 돋보기를 들고 그 글자가 또렷이 들어가는지를 그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동생의 묘는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가족 묘소로 옮겨졌다. 가을이 다 가기 전 한 작은 봉우리에 봉분 하나가 더해졌다. 봉분 앞 비석에는 동생의 이름과 함께 짧은 한 줄이 새겨졌다. 19봄, 손에 흙을 묻히고 돌아오던 길이 좋았던 사람. 그 한 줄은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서 옮겨온 글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시장 골목 안쪽의 작은 기원에는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바둑판이 있고 흑돌과 백돌이 또박또박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두 사람의 손은 늙었지만 그 손이 두는 한 수 한 수에는 깊이가 있다. 그리고 그 깊이 안에는 한 어린 영혼의 침묵이, 한 노인의 속죄가, 한 형제의 용서가 함께 놓여 있다. 30해가 흘렀다. 동생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동생의 이름은 돌아왔다. 그리고 동생을 마지막으로 지켜준 한 사람은 지금도 그의 곁에 머물러 있다. 미움이 사랑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이 되었다. 가을 햇살이 작은 기원의 창으로 가만히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어깨에 그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어디선가 흙냄새 같은 것이 가만히 흘러왔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동생은 일기에 그렇게 적어두었다. 손에 흙을 묻히고 돌아오는 길이 좋다고도 적어두었다. 그 길이 마침내 끝까지 함께 걸어진 것이었다. 한 오빠와 한 친구의 손에 의해. 그날 오후 두 사람의 바둑은 어떤 결과로도 끝나지 않았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원의 다른 노인들은 평소처럼 신문을 들었고 다른 대국이 진행되었으며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노랗게 깜빡였다. 그러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은 두 노인의 시간만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른 무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기울자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원 문을 함께 나서며 한상필이 가만히 말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30해 전 약속이 그날 새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현재는 베란다 화분 옆에 잠시 섰다. 들꽃 한 송이가 가을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동생이 그곳에 함께 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순이가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 베란다로 들고 나왔다. 부부는 그 자리에 마주 앉아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강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현재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일기장 2권을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청자색 술잔이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생의 작은 분홍빛 손수건이 놓였다. 현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작게 말했다. 현주야, 잘 다녀왔다. 이제 편히 쉬어라. 서재의 스탠드가 천천히 꺼졌다. 가을밤의 푸른 어둠이 가만히 내려앉았다. 그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의 깊은 잠이 시작되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짐 없이. 여동생의 일기장, 이 30년의 침묵, 마지막 페이지의 이름. 행복한 하루야가 들려드리는 90분 감동 실화 같은 창작 라디오 드라마 5060, 6070 중장년 시니어 여러분께 바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 줄거리. 이삿짐을 정리하던 어느 늦여름의 오후 68배 정현재는 다락
한 구석에서 비닐 보자기에 쌓인 작은 분홍빛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표지 안쪽에 적힌 이름은 30년 전 사라진 여동생 정연주의 것이었습니다. 19의 봄, 도의 공방에 다니던 동생은 어느 가을 비가 내리던 날, 외곽 정류장에서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 누구도 동생의 마지막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셨고 아버지는 점점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다락의 먼지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 한 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기장에는 H 아저씨라는 한 어른의 그림자가 페이지마다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칭찬으로 다가오던 그 어른이 손을 잡으려 한 그 밤, 어린 동생은 두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일기 한 장 한 장에 마음을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사이로 정류장에서 우산을 빌려주던 시계방 아저씨라는 또 한 사람이 가만히 동생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동생이 도움을 청했던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작은 기원에서 정연재와 마주 앉아 바둑을 두던 단 한 사람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의심이 차오르고 미움이 자랐고 분노가 가슴 안에서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 2시 기원에 가서 일기장을 펼쳐든 그날의 강가에서 한 노인이 풀어놓은 진실은 그 모든 감정 위에 또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30해 동안 한 사람이 침묵으로 곁에 머무른 까닭, 그 침묵 안에 담겨있던 한 사람의 속죄, 그리고 한 어린 영혼이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한 줄의 의미, 미움이 사랑이 되기까지의 30년이 강물 위로 천천히 흘러갑니다.